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1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서아시아사 세 번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세계사라는 과목을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더, 아니면 이것만이라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해주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마인드를 거기에서만 시작하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많은 수많은 전쟁들, 또 아픈 많은 다툼들은 많이 없어지거나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 중에 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 소피아 성당을 제가 직접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수많은 역사적인 유물이나 사진들을 보면서 가장 아끼는 사진이 이 사진이거든요. 왜 그러냐? 성모 마리아로 보이는, 즉 크리스트교를 상징하는 성모 마리아와 이슬람의 예언자들이 같은 한 장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그 종교를 믿진 않지만, 내가 네 종교를 믿진 않지만 나와 다를 수 있는 너를 서로 인정해주는 관용적인 태도가 이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과거부터 있었다면 지금의 세계사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지 않았었을까. 물론 기본적으로 삶에는 자신감이 있어야죠. 내가 옳을 거야, 이게 맞아 라고 하지만, 그렇다라고 나와 다른 남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거나 혹은 남을 무력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알아가 주신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나올 거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메인 테마, 여러분 보세요. 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 가장 메인이었어요. 왜 그러냐? 최근에는요, 그 국가 간의 관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 9월 모평에서 오스만과 에스파냐의 관계와 그 내용들을 묻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많이 파이널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비해 드렸는데, 정확히 수능에서 오스만과 프랑스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운동도 청년 튀리크단과 함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스타파 케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의 근대화가 2020년 수능의 본문제로 등장했었죠. 과연 이들에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봐주시면 이 오스만 제국의 전체적 내용이고요. 특히 여기 나오는 인물들, 메흐메트 2세, 셀림 1세, 술레이만 1세는 너무나 중요한 메인 테마입니다. 그리고 보통 시험 문제 오스만 제국에선 이걸로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운동, 요게 나오면 학생들이 좀 많이 까다로워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랍의 근대화 운동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등장하는 거, 그리고 이란의 근대화 운동, 요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그동안 많이 공부하지 않으셨던 학생이라면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오스만은 컸던 나라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 제가 학교 현장에서 매년 만나잖아요. 학생들이 너무나 놀라워요. 오스만이 그렇게 컸어요? 그럼요. 어느 정도 컸냐면요, 지금의 터키, 발칸반도 전체, 거기에다가 북아프리카 대부분, 이집트,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이 당시에는 내륙은 주로 사막이다 보니까 못 들어갔고요. 해안지대, 메카, 메디나 지역뿐만 아니라 이란, 이라크 지역일 때까지 전부 다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물론 이게 전성기 지도이긴 합니다. 16세기 전성기 지도이긴 하고요. 이 오스만의 전성기 지도와 이 지도랑 비슷해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내용인데요. 비잔티움 제국의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전성기 지도입니다. 근데 이거 팁을 먼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지도와 이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 지도와 이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 지도는요, 얼추 보면 비슷하거든요. 참고로 각각 지도만으로 그 나라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비잔티움 제국은 이탈리아 반도가 들어가고요. 오스만 제국은 이탈리아 반도가 빠집니다. 그게 가장 메인 포인트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지도는요, 이거랑 대비해서도 나오지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다시 한번 볼까요? 투르키예,
발칸반도, 북아프리카 지역, 이집트, 그 다음에 지금의 사우디 반도도 뭐 거의 사실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 여기 아닌 사막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 이란, 이라크 지역 일부까지 대부분 다 차지했던 게 어디다? 바로 이게 근데 여러분 아주 먼 옛날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16, 17세기까지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었던 것이 오스만 제국입니다. 거의 최근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강성했던 그 나라 오스만 제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을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될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나톨리아, 요거 형광펜, 요걸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나톨리아가 어디냐면요, 여기 지역이 아나톨리아예요. 아나톨리아. 세계지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뭐 아나톨리아 고원 이렇게도 들어보셨겠죠. 아나톨리아, 예,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아나톨리아.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누가 세웠다? 오스만 1세가 세웠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오스만 제국을 굳이 연도로 따져 드리자면 1299년에 등장해서 1923년 터키 공화국, 투르키예 공화국이 나올 때까지예요. 세계적으로 따지자면 13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있었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되셨죠? 되셨죠? 보겠습니다. 자, 14세기에는, 그러니까 13세기 완전 말이죠. 13세기 말에 등장해서 14세기 때 가면서 어디? 발칸반도. 발칸반도가 여러분 어디예요? 우리 지도 공부 한번 해봅시다. 발칸반도가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 끝에가 그리스죠? 여기 있는 반도. 반도라는 것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지역이에요. 그게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가 있는데 한반도 아닙니까? 발칸반도.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반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다로 따지자면 여기를 전체를 다 지중해라고 하지만 이 발칸반도 옆에 있는 여기 지역을 에게라고도 해요. 에게. 그래서 뭐 에게 문명, 에게해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여기 위에 올라오는 여기를 뭐라고 하죠? 흑해라고 합니다. 흑해. 그래서 흑해와 에게해를 그 사이에 두고 있는 데가 그 유명한 역사상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최고의 상업지역 바로 이스탄불. 과거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렸던 지역이죠. 네, 그렇게 됩니다. 봐주시고요. 자, 어쨌든 발칸반도로 진출했습니다. 14세기에. 그러면서 이슬람에서의 정치적 지도자를 뜻하는 그 단어 술탄이라는 칭호를 이때 확보해요. 그러다가 15세기에 누구요? 메흐메트 2세. 요거 형광펜입니다. 왜? 단독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고요. 오스만 제국은 제가 그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이 많은 문제들뿐만 아니라 개별적 문제로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메흐메트 2세와 셀림 1세의 아들 술레이만 1세가 나왔었는데요. 전 이제 셀림 1세도 단독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흐메트 2세 꼭 기억해 두시고요. 메흐메트 2세의 최대 업적은 뭐냐?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요게 언제냐면 1453년이에요. 1453년은 참고로 영국과 프랑스가 붙었던 100년 전쟁이 끝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 같은 해에 누가?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탄불이라고 불렸습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의 이스탄불이 과거엔 콘스탄티노폴리스예요? 맞아요. 지금은 교과서명에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좀 길게 나오지만 과거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었죠. 예, 다 같은 데입니다. 이렇게 메흐메트 2세. 요 흐를 빼서 발음하기도 합니다. 메메트 2세 이렇게도 불리기도 해요. 메흐메트 2세, 메메트 2세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 인물이 15세기에 있었던 인물이고요. 특히 이 메메트 2세의 이 내용은 원래 이 비잔티움 제국은 삼중 성벽이라는 게 워낙 유명했었거든요. 해자가 있고 이 성벽이 3단으로 있는 그 삼중 성벽이 있었어요. 그걸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 많이 안 나오는데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워낙에 좀 유명한 그 성벽이 테오도시우스의 삼중 성벽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가봤던 거 아닙니까? 세계 테마기행 촬영 때. 막 내가 억지로 우겼어. 그래서 피디님께서 선생님 이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다고. 왜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나갔어요. 직접 찍었어요. 네, 찍었어. 근데 문제는 방송엔 안 나왔어. 하루 종일 찍었는데 왜 나는 너무 좋아갖고 막 나는 방방 뛰면서 여러분 여기서 이 메흐메트 2세가 요 들어가는 요 문이 어느 문인지 아세요? 요 문이에요. 이 문이야. 똑같은 문이야. 원래 여기가 잘 막다가 비잔티움 제국이 잘 막다가 이 작은 쪽문 하나가 열리면서 거기서 이슬람군
그 오스만군이 쭉 밀고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 제국이 붕괴되고 그 이후 메메트 2세가 딱 말을 타고 들어오는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이 요 문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죠. 여기 보면 이때 이렇게 무너졌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제가 그 이스탄불에서 그냥 지하철역에서 딱 찍은 거거든요. 지금도 이 투르키의 사람들, 과거 이제 터키 사람들은요, 어떠한 증후군에 빠져 있냐, 1453년 증후군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사학자들이. 1453년이 어떤 해인데요?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당시에 크리스트교의 최대 세력이었던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렸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시대를 1453년으로 봐요. 그래서 1453년 증후군에 빠져 있고요. 이러한 사진, 이게 메헤메트 2세가 당시에 어마어마한 대포였던 우르반 대포를 가지고 그 비잔티움 제국을 그 공략하고 있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어딜 가나 걸려 있어요. 지금도 이스탄불 뭐 공공장소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데가 돼 있고요. 그것이 바로 누구였다? 메헤메트 2세였다. 봐주시고요. 그러다가 16세기에 살림 1세가 됩니다. 살림 1세는 업적으로는 두 개가 있어요. 첫째, 사실 살림 1세의 개인적인 그 가정사는요, 불행해요. 왜 불행하냐? 첫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능력은 워낙에 야심은 있고 능력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후계자인 형은 조금 약간 약해. 약간 좀 만만해. 그래서 어떡하냐? 형을 쳐서 죽이고요.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강탈했던 인물이 셀림 1세입니다. 막 형도 죽이고 막 좀 잔인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군사적 역량은 최고였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장악을 하냐? 메카, 메디나의 보호권을 장악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요즘에 이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이걸 과거에는 어떻게 썼냐면 술탄 칼리프제를 확립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술탄 칼리프를 확립했다라는 것은 뭐죠? 셀림 1세가 술탄이며 칼리프를 같이 가져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왜? 그전까지는 술탄만 갖고 있다가 이제는 술탄 칼리프제가 됐다라는 건 정교 일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 세계 내에서의 정치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를 같이 겸하게 됐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 표현보단 요새는 이 표현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메카 메디나가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성지잖아요. 거기에 보호권을 장악했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정통성까지 가져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되셨죠? 그리고 16세기에 어디를? 맘루크를 정복했다. 요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맘루크를 정복했던 게 이집트에 있었던 13세기에서 16세기까지 있었던 맘루크 왕조를 정복했던 게 오스만 제국인데, 그 오스만 제국 중에서도 누구? 셀림 1세가 정복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셀림 1세를 물어보면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문제 나올 건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셀림 1세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형제들을 죽이고 좀 잔인하게 왕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얼마 못 가요. 채 10년을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그의 아들이 오스만 제국 역사상, 아니 이슬람 제국 역사상 가장 뭐 현명한 군주이자 뭐 훌륭한 통치자, 바로 술레이만 1세입니다. 사실 이슬람에서의 술레이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술레이만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자, 이 술레이만 1세는요, 별명이 입법자예요. 법적 체제를 만드는데 워낙에 뛰어났었대요. 그리고 이 전쟁적인 거에서도 아주 일가견이 있어서요, 헝가리를 정복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헝가리, 동유럽의 그 헝가리. 그리고 빈을 포위 공격했어요. 빈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거의 무너뜨리기 직전까지 갔다가 빠지고, 무너뜨리기 직전까지 갔다 빠지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빈을 포위 공격했다. 보통 이 표현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교황과 에스파냐의 연합부대를 상대로 오스만 제국이 해전에서 이겨요. 이게 이른바 프레베자 해전이에요. 프레베자 전투인 1538년도에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를 거두면서, 왜 그전까지, 이게 지금 16세기잖아요. 16세기 원래 절대 최고는 누구였습니까? 에스파냐였었죠. 이 에스파냐를 무너뜨리면서 지중해 무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지중해가 이렇게 길게 있다면 그 오스만 제국이 있었던 게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동을 붙이기도 합니다. 동지중해 무역을 독점했다.
이따가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동지중해로 표현되더라고요. 근데 뭐 지중해 무역을 독점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술레이만 1세가 죽고 나서 레판토 해전, 레판토 해전이라는 건 어디랑 붙은 거냐면 에스파냐 대 또 뭐 유럽의 몇몇 나라와 오스만이 붙은 거예요. 이때는 술레이만 1세대가 아닙니다. 술레이만 1세는 요때 여기 지금 점선이 그어져 있죠? 여기서 죽어요. 이때 누가 이기냐? 에스파냐가 이기고 오스만이 지게 되면서 이 지중해의 해상 무역권이 어디로? 이제 유럽으로, 에스파냐 쪽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1571년. 유럽 사람들은 이 전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죠. 레판토 해전은. 여기서 에스파냐를 이끌었던 인물이 그 유명한 펠리페 2세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요건 뭐 제가 유럽사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인물이 술레이만이고요. 술레이만 1세 자체는 오스만 제국, 더 나아가서 술레이만 1세 자체로도 문제가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이 프레베자 해전에서 이기면서 동지중해 무역을 독점했다라는 표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 16세기의 술레이만 1세 이후에는요, 점점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7, 18, 19 이어지면서 점점 쇠퇴하게 돼요. 이 중에서도 그리스가 독립합니다. 1829년. 그리고 헝가리도 상실하고요. 러시아가 남하에 오면서 압박하는 그러한 모습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점점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있었던 게 오스만 제국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한 물론 1차 세계 이후에 이제 뭐 그것이 이제 투르키 공화국, 터키 공화국으로 바뀌긴 하지만 그런 내용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여기가 전부 다 아까 전성기지도였다가 19세기에 어디가? 그리스와 알제리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리비아, 이집트 여기 있는 그 발칸반도 북부 지역까지 다 없어지게 되고요.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만 해도 차지하고 있던 땅이 이렇게 돼요. 지금의 투르키에는 여기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게 여기 과거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까지 차지했던 게 오스만이었다고요. 이게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요.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그때까지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자, 이러한 오스만 제국의 군사 제도는요, 티마르 제도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티마르 제도. 너 나한테 충성을 다했니? 군사적으로 충성을 다했니? 그러면 요 땅 네가 가져. 라는 것이에요. 이거 바로 티마르 제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됐느냐 보단 더 중요한 게 티마르 제도. 티마르 제도. 선생님, 티무르랑은요?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티무르랑 티마르랑은 전혀 관련 없어요. 티마르 제도는 오스만입니다. 오스만의 군사적 봉건 제도. 즉 군인들의 충성을 유도하게 했었던 것이 티마르 제도고요. 이 티마르 제도보다 더 유명한 건 예니체리입니다. 예니체리의 형광펜. 오스만 제국의 최정예 부대입니다. 술탄의 친위 부대이면서 이 군사적인 거의 엄청나게 귀한 자리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것이 바로 이 예니체리들입니다. 이 술탄의 친위 부대는요, 예니체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대부 시르메 제도에 의해서 예니체리들이 완성이 돼요. 그럼 이 대부 시르메 제도라는 게 뭐냐면 이게 원래 대부 시르메 제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소년 그리스도 군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오스만은 자신이 점령했던 크리스트교 지역,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지역에 어린애들, 아주 어린애들을 선발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개종시킵니다. 개종시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권을 부여해요. 군사적인 초엘리트로 키우면서 정권을 부여해요. 그럼 개종을 안 하면요? 개종을 안 하면 절대 성장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오스만 제국의 최정예 부대가 예니체리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예니체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데브시리메 제도라고 하고, 이 데브시리메 제도를 다른 말로 소년 그리스도 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지역의 크리스트교 지역 출신들의 어린 아이들을 뽑아서 일단은 개종시키고, 종교적으로 개종시키고 그들을 군사적인 훈련을 시켜서 초엘리트로 키워서 실제로 나오게 됐던 것이 예니체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니체리와 데브시리메 제도는 같이 맞물려 갑니다.
이 데브시리메를 다른 말로 소년 그리스도군 내지는 아이 모으기 뭐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군, 특히 크리스트교 아이들을 데려다가 개종시키고 그들을 초엘리트로 성장시켰던 것이 바로 이 예니체리 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니체리라는 건 술탄의 친위 부대 자체를 예니체리라고 하고, 이 예니체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었던 제도를 데브시리메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거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바로 오스만 제국 예니체리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그림이 너무나 약간 우스꽝스럽게 그려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이게 제가 세계 테마기행 촬영 당시에 저희 촬영팀이고요. 딱 예니체리, 이 무서운 형님들이 딱 서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우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 지나오는 길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예니체리 딱 봐도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예. 창과 이 방패를 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다시 자, 티마르 제도, 군사적 봉건제 예니체리는 데브시리메 제도에 의해서 등장했고요. 그리고 동서 문화 융합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비잔티움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융합인데 대표적인 게 술탄 아흐메드 사원입니다. 술탄 아흐메드 사원은요, 미너렛이라고 하거든요. 종교적, 이슬람의 종교적 시간을 알리는 것인데 이 미너렛이 총 6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술탄 아흐메드, 술탄 아흐메드 6개죠. 요 미너넷이 6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뭐 술레이만 사원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오스만 제국은 종교적 관용 정책, 요게 너무 중요합니다. 종교적 관용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인두세예요. 오스만 제국이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인데, 본인들이 영역으로 차지했습니다. 근데 타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타 종교인들이라 하더라도 일종의 인두세만 내면 그들의 신앙, 즉 이슬람교가 아닌 타 종교의 신앙도 허용해 주었대요. 그래서 그 타 종교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지역을 밀레트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런 제도를 밀레트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인정해 주는 제도, 이런 걸 밀레트 제도라고 합니다. 밀레트 제도고,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일종의 세금만 내면, 인두세만 내면 신앙을 허용해 주었던 제도, 밀레트 제도. 그래서 보통 오스만 제국을 물어볼 때요, 밀레트 제도, 데브시리메 제도, 예니체리 정도로 많이 물어봐요. 일반적으로. 티마르도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초기에 이 3개를 말했던 건 물어보는 빈도를 얘기한 것이고요. 티마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티무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 보여주시고, 요 술탄 아흐메드 사원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술탄 아흐메드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 왜 만들어졌냐? 바로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성 소피아 성당을 만드는데, 이 성 소피아 성당이 건축학적으로 너무나 완성도 높은 작품이었어요. 왜 그러냐? 6세기에 만들어지거든요. 한 만들어진 지가 1000년 정도가 차이 나는데, 원래는 이것만 있었습니다. 성당이었으니까. 성 소피아 성당이었으니까. 그런데 15세기 1453년에 누가? 이슬람교인 오스만 제국 여기를 점령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세워진 게 이거예요. 이게 미너넷이에요. 종교적 시간을 알리는, 예배 시간을 알리는 이 미너넷. 여기 안에 들어가서 뭐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너넷이 있어. 성소 피아, 이렇게 딱 4개 만들었습니다. 우리 공부하기 편하게. 성소 피아, 성소 피아 이렇게 있고요. 요 성소피아 성당 바로 앞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기 술탄 아흐메드 사원입니다. 술탄 아흐메드 사원은 술탄 아흐메드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다 가리고 시험 문제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사진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6개, 4개 요것만 구분해 두셔도 충분합니다. 특히 성소피아 성당 안에 들어가면 이게 나옵니다. 제가 그 촬영 당시에 가서 찍으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참 묘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이슬람교 당시 오스만 제국이 이랬답니다. 여기를 차지하고 나서 원래는 이거 한동안 모스크로 썼었거든요. 이슬람교 예배당. 그럼 보통 여기에 있는 성화나 이런 것들은 파괴를 해요. 완전한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데 이랬답니다. 저거 그냥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그냥 그 위에 덧칠을 해버린 거예요. 회반죽 같은 걸로. 덧칠을 해버려서 여기에 있는 당시의 크리스트교의 문화를 그냥 지켜두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뺐는데 여전히 그림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교의 예언자들이 같이 있는, 참 우리의 이 종교가 공존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바로 그 그림 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찍었던 성소피아가 되겠고요. 성소피아 나오자마자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것이
술탄, 아흐메드. 선생님 5개인데요. 요때 이게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6개 맞습니다. 술탄, 아흐메드. 저는 이제 밑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찍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운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스만 제국이 한때 정말로 강성했던 16세기, 17세기만 할 때도 그 강성했던 오스만 제국이 시간이 가면서 쭉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19세기 초가 되자 야, 우리 이대로 있어서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당시에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움직임이 있었고요. 당시에 술탄이 은혜를 베풀어서 개혁을 한다고 그래서 은혜 개혁이라고도 합니다. 우린 그걸 탄지마트라고 그래요. 1839년입니다. 그래서 오스만의 군대, 교육, 행정 전 분야에 대한 개혁이 단행되었던 것이 이 탄지마트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탄지마트의 내용입니다. 술탄의 권한 일부를 입법의회에 넘기고 의회는 술탄의 승인을 얻어 법을 제정한다. 백성들의 생명, 명예, 재산에 대한 충분한 안전을 보장한다. 조세제도의 확립과 조세 징수에 관한 정식을 규정한다. 군대의 징집에 대한 정식 규정 및 근무 기간을 설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특히 여러분 여기서 하나 봐두셔야 되는 게 탄지마트에서 이 미드하트 헌법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미드하트 넘어갈 때 하나 써두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크림 전쟁입니다. 크림 전쟁. 크림 전쟁은 누구랑 붙은 것이죠?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과 붙었던 것이 바로 이 크림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펼칠 때 이슬람교니까 그 전에요. 그리스가 독립할 땐 야, 우리 유럽의 상징인 그리스가 이슬람 밑에 있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이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들이 똘똘 뭉쳤거든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다 그리스의 독립을 지원했었어요. 자,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요 크림 전쟁이 언제냐면 1853년에서 56년까지 있었던 게 크림 전쟁이거든요. 근데 같은 크리스교 국가인 러시아가 이제는 남쪽으로 내려오자 오스만이랑 부딪혔잖아요. 그런데 이때는요, 종교고 뭐고 없어. 저 러시아가 내려오면 우리 영국이나 프랑스 우리가 더 좀 불리해지는데? 라고 하면서요, 오스만을 지원해줬던 국가가 대표적으로 영국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프로이센 이런 국가들이 전부 다 어디를 지원해요? 같은 크리스트교권 국가인 러시아가 아니라 이슬람권 국가인 오스만을, 영국과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오스만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집니까? 러시아가 지고 오스만이 이깁니다. 이 크림 전쟁 당시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나이팅게일이죠. 그 간호학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그 나이팅게일이 여러분 영국 사람이잖아요. 크림 전쟁에서 활약했었거든요.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한 상태에서 이 은혜 개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드하트 파샤라는 사람이 미드하트 헌법을 만들었었어요. 1876년 우리나라에선 강화도 조약이 있던 해죠. 내각 책임제 실시하면서 이런 더 본격적으로 그때 나왔었던 탄지마트의 개혁을 이제 헌법으로 만들어서 더 본격화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이 미드하트 헌법에 반발했던 보수 세력도 있었고요. 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은 반발했고요. 또 열강들이 간섭해 들어옵니다. 저 오스만처럼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쭉 들어와요. 자, 그러한 과정 중에 러튀 전쟁, 여기서 말하는 러시아랑 튀르크 전쟁은 크림 전쟁 아닙니다. 크림 전쟁은 요 앞에 있었고 그 이후에 있었던 또 몇몇 여러 전쟁이 있었거든요. 이걸 그냥 우리가 흔히 통칭해서 러튀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언제나 기존의 정치 질서가 힘을 얻게 되거든요. 전제 정치가 다시 부활하게 돼요. 즉 이러한 미드하트 헌법이 나오면 개혁 정책이 끊기게 되면서 전제 정치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청년 튀르크당, 청년 장교들이 중심이 된 청년 튀르크당 운동이 이때 일어납니다. 야, 이거 한다고 우리의 개혁을 안 해? 우리 개혁 안 하면 우리 죽어. 언제나 혁신하고 바꿔야 돼. 라는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이것이 청년 튀르크당 혁명이라고 합니다. 1908년 7월 23일 목요일 3시경 우리들은
뭐 축포를 쏘아 올리며 웅장한 의식으로 자유를 선언하며 모든 그리스도교와 비이슬람교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동포애로 축복하였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술탄이 헌법을 유효 상태로 전환시켰다는 것을 알렸다라고 이렇게 청년 튀르크당의 혁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청년 튀르크당이란 건 뭐냐면 1908년 헌법을 부활시켰대요. 이 헌법은 미드하트 헌법을 부활시킨 겁니다. 이 미드하트 헌법을 부활시키고 엄청난 개혁을 단행했었어요. 여성들의 지위. 제가 투르키에서 한 2주 정도 촬영을 했었잖아요. 실제로 투르키의 지금의 터키, 지금의 투르키의 과거에 우리가 흔히 터키라고 불리던 지역은요, 여성들의 권리가 상당히 보장됐습니다. 우리는 왠지 이슬람 하면 여성들의 권리가 좀 더 약한 걸로 알잖아요. 적어도 투르키는 아니었어요. 이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언론의 개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문제는 여기가 오스만 제국이면 요 정도는 튀르크계죠. 튀르크계죠. 근데 오스만 제국 내에 튀르크계가 아닌 아랍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이에요? 튀르크인들이여 뭉쳐라! 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같은 오스만 제국 안에 있는 아랍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외당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청년 튀르크당 운동은 극단적 튀르크 민족주의로 발전하게 되면서 오스만 제국 안에 있었던 아랍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는데 당시에 오스만은요 동맹국 편에서요. 동맹국은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과 독일과 한 팀을 먹은 것입니다. 예. 자, 거기에다가 이 1차 세계대전 중에 팔레스타인 문제가 터져요. 왜 팔레스타인 문제가 터졌냐? 당시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 중에 이 지역이 있어요.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다 아랍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오스만 제국은 무슨 개요? 튀르크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랍계들이 오스만 제국에게 반발을 하기 위한 뒤에서 많은 술책을 펼칩니다. 특히 영국이 와가지고 이걸 야 너네 힘들지? 야 너네 왜 오스만이들 밑에 있어? 너네 독자적인 나라 만들어줄게. 파이팅 내가 지원해줄게. 나 영국이야. 이랬던 거예요. 이게 이른바 후세인 맥마흔 서한이에요. 야 너네 오스만 애들 밑에 있지 말고 너네 독자적인 나라 만들어. 여기 팔레스타인 원래 네 거였잖아 임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후세인 딱 봐도 아랍 느낌 나죠. 맥마흔 영국 사람입니다. 이 둘이 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랍 국가 독립을 약속해요. 아랍 국가 만들어줄게 라고 해요. 근데 이때 영국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딸렸거든. 그래서 로스차일드가라든가 당시 영국 내 최대 유대 자본과 또 긴밀한 협상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넘게 지금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또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요 같은 땅에 야 니네 우리 재정적으로 좀 지원해줘. 그럼 이 땅 니네 땅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고 유대인들과 또 영국이 나름 약속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벨푸어 선언이라고 합니다. 같은 땅에 유대 국가 만들어줄게. 즉 땅은 하나인데 아랍 니네도 국가 만들어. 유대 니네도 국가 만들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더 본격화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때 영국이 차지하면서 아랍과 유대를 점점 이게 잘 공존시키려고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이 완전 손을 떼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최근에 전쟁이 나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당시에 영국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이걸 활용했던 측면이 워낙에 크죠. 그 대표적인 팔레스타인 문제의 시작이 후세인 맥마흔 서한, 이건 아랍 국가를 약속했던 것이고요. 벨푸어 선언, 이것은 유대 국가를 약속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후세인 서한, 맥마흔 서한, 벨푸어 서한 이런 걸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 지역이 이렇게 지금 요 보라색으로 살짝 나와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영국 사람들이요, 유대인들한테 요 지역을 돈을 주고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점점 땅을 늘립니다. 그래서 46년이 이 정도였죠. 47년 되면서 이 정도 땅을 전부 다 누가 차지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돼요. 그러다 2000년대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 차례 전쟁도 있었죠, 그 사이에. 그러면서 딱 두 지역, 가자 지구와
서한뱅크, 이 서한뱅크를 웨스트뱅크라고 합니다. 서한지국 지역을. 그런데 최근에 2023년도에 전쟁이 있었던 데가 바로 이 지역이죠. 가자지구 안에서 뭐 병원도 폭격을 맞고요. 이런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오스만 제국은요, 술탄제가 폐지되고요. 술탄제가 폐지되고 정교 분리. 정교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요, 지금도 투르키에 터키 공화국 가잖아요. 지금도 이슬람교가 다른 이슬람권 국가에 비해서는 종교세가 좀 약합니다. 이때부터 정교가 분리됐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남녀 평등 이라든가 일부 다처 이런 것들이 좀 금지되는 형태로 등장했던 것이 터키 공화국. 최근에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이 터키를 투르키예라고 부르기로 했죠. 현재 교과서까지는 터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터키로 표현한 것입니다. 1923년에 등장했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대학 가셔서 투르키에, 즉 터키 여행을 가시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이 터키 공화국, 투르키예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무스타파 케말의 다른 말이 아타투르크거든요. 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타투르크는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막 역사적 논쟁하면서, 터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좋아요. 딱 내가 사우스코리아에서 왔다 하면 와 브라더, 이게 바로 여러 명이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되게 우호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몇 사람들이 이 무스타파 케말, 즉 아타투르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좀 싸우는 경우들이 종종 나온대요.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세계 테마기행 마지막 촬영 때 앞에 할아버님이 계셨어요. 아주 연로하신 분이셨는데 촬영 하루 종일 했는데도 뭐 크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같이 마지막에 밥을 먹다가 제가 한국에서 왔고 역사 선생이다 그랬더니 혹시 아타투르크를 아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터키어로, 물론 이제 중간에 뭐 통역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알고 있지 않아, 아타투르크 최고 인물 아니냐, 우리 건국의 아버지고 지금의 이 터키의 대표적인 인물 아니냐 그랬더니 나한테 감동받은 표정이야. 와, 얘 제대로 하네 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보통 손님한테는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로 나오래 하면서 자기 집에 딱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계단 밑에서 저걸 봐라, 내가 아타투르크를 모시고 있다 하면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타투르크 했더니 와, 청년 제대로 역사 안다고 막 엄청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터키에 있을 때 공원에, 대부분의 공원에서는요 아타투르크의 동상이 다 있습니다. 돼 있고요. 차에는요, 몇몇 차에는 아타투르크의 사인도 새겨져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역사가들은요, 아타투르크를 자기 우상화를 가장 잘 완성시킨 정치인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이 말 자체도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자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보실 건요, 이거예요. 제가 직접 찍은 건데 누굽니까? 5리라. 터키의 화폐는 리라죠. 5리라 아타투르크입니다. 20리라 아타투르크입니다. 50리라 아타투르크입니다. 100리라 아타투르크. 전 화폐의 주인공이 한 명이야. 여러분 터키 가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역사적 논쟁한다고 뭐 자기 우상화를 이런 소리 했다 큰일 납니다. 진짜 사람들 막 터키 사람들 바로 멱살 잡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이 오스만에 눌려 있었던 아랍이 어떻게 또 근대화 운동을 펼쳤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랍의 근대화 운동의 시작은 와하비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걸 와하브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쿠란으로 돌아가자. 우리 너무나 지금 세속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와하비 운동은요, 순수 종교 운동이었어요. 순수 종교 운동이었어요. 야, 우리 너무나 세속적으로 바뀌었어. 우리 너무 타락했어. 다시 옛날에 그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었다가, 이게 오스만에서 벌어졌던 튀르크 민족주의의 자극을 받아서 아랍 민족주의로 바뀌게 돼요. 우리 아랍인들 다시 뭉쳐!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특히 이 운동을 사우디 가문에서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왕국이 만들어졌고, 그 사우디 왕국이 바뀌면서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가 된 겁니다. 지금의 이 사우디 아라비아 국기거든요. 이것은 뭘 하는 건, 이 내용은요, 그 내용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건 뭐냐, 메카를 수호해야 된다. 근데 메카를 수호하는 칼을 상징하고 있고요. 특히 이 초록색은요, 무함마드가 가장 좋아했던 색이요, 초록색이랍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투르키의 국기는 역시 초승달이 있고 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비교해서 봐주시고, 요 와하브 운동이 벌어졌던 운동이고요.
와하비, 와하브 같이 사용합니다. 이게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국경과 좀 비슷한 모습이 있지요. 자, 마지막으로 19세기 후반의 서아시아 지역인데 여기 이란 지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란 지역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세계사에서는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거 있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 북반부의 북쪽은 러시아가 차지했고 남쪽은 영국이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간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어요. 이게 거대한 싸움이다. 그래서 더 그레이트 게임, 러시아와 영국의 싸움인데요. 그 싸움이 벌어졌던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이 이란이란 지역입니다. 이란의 남부 지역은 누구한테 이 할양을 해주냐면요, 영국한테 할양을 해주고요. 요 이란의 북부 지역은, 테헤란이 포함되어 있는 북부 지역은 러시아에게 땅을 할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유명무실했을지 몰라도 어쨌든 국권을 지켜냅니다. 이 외교 라인을 쓰게 되면서. 이게 바로 이란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자, 이란이라는 나라는 한번 볼게요. 어디에 침략을 받았다고요? 러시아와 영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하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여행을 가봤었기 때문에 오스만 투르키에 가봤었기 때문에 제가 이슬람권 사회를 가고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요, 담배를 너무 많이 펴요. 참고로 저는 비흡연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담배 피는 문화가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제가 한 20대 때만 해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피시는 분들 많은데 요새는 그런 분들 많이 줄었잖아요. 뭐 피시더라도 이 한 장소에 이제 가서 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터키는요 막 핍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유모차를 끌면서도 담배 피는 엄마가 있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난리 났을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저거 보고 나 너무 놀라갖고 우리 그때 그 가이드, 현지 그 가이드한테 저거 괜찮냐 그랬더니 딱 보더니 아니 뭐 엄마들은 담배 피면 안 되냐? 뭐가 문제야? 그러더라고. 할 말이 없었어. 생각해보면 맞는 거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동의 인권이니 그런데 아동의 인권보다 엄마들의 흡연권, 특히 여성들도 담배 많이 핍니다. 그리고 담배 피는 걸 이상하게 바라보는 문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슬람에서는 음주에 대해서, 알코올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지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에 대해서는 되게 우호적이에요. 그리고 저와 같이 있었던 그 현지 가이드도 담배를 하루에 몇 갑을 피더라고. 근데 그게 자기는 뭐 자기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피는 것도 아니래요. 어쨌든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러시아와 영국이 침략해 왔을 때 이때 영국이 이란 사람들을 건드렸던 게 바로 담배였어요. 담배 독점권을 영국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란 사람들, 특히 그 이슬람교 사람들은 담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땅을 좀 가져간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어떻게 우리 담배를 가져가? 라고 하면서 담배 수호 운동이 이게 반영 운동으로 확산된 거예요. 즉 이걸 다른 말로 담배 이권 회수 운동 내지는 담배 수호 운동이라고 하는데 영국이 양보합니다. 이 정도로 반발할 줄 몰랐네. 근데 대신 너네 그럼 배상금 좀 내고 담배 독점권은 다시 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 담배 이권을 이들이 수호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입헌주의 운동이 벌어졌었고요. 1906년에는 헌법이 제정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 당시에 이란의 왕조가 카자르 왕조였어요. 카자르 왕조. 요 카자르 왕조는 18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있었던 왕조를, 이란의 왕조가 18에서 20세기 초까지 있었던 왕조를 카자르 왕조라고 한답니다. 요게 이번 수능에 선지로 나왔어요. 뭐 몰라도 풀 수는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요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울 메인 테마는 뭐니 해도 오스만 제국이 되겠습니다. 같이 문제 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22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요 문제 꽤 어려운 문제였어요. 22년 9월 모평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 어려웠냐? 그 나라만 찾았으면 어려울 게 없었어. 근데 이거 보세요. 그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 플랑드리에 우리 교회는 여전히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의 핍박을 받고 있어. 그런데 최근 왕 중의 왕이자 이집트의 지배자라고 불리는 자가 은밀히 루터파 제후들에게 서신을 보내 군사적 지원을 제안했다 하고, 자, 비록 그는 이스마엘 후예긴 하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일신을 섬기고 있어. 이스마엘의 후예라는 것은 이슬람교라는 뜻입니다. 이슬람교지만 유일신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상황은 누굽니까? 루터파, 즉 크리스트교의 신교와 부교가 붙고 있는 종교전쟁 중에 여기에 있는 이 이슬람교를 믿는, 거기에다가 그는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그를 얘기하는 곳이에요. 즉 이건 오스만 제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정말로 놀라웠던 문제는 보통 오스만을 물어보면 이슬람교와 관련된 걸로 물어봐야 되는데 크리스트교의 신구교 전쟁으로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문제 아마 여러분 제 강의 듣고도 풀면서 조금 힘들 수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제대로 맞추려면 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유럽사에서의 서양사에서의 종교개혁 파트를 들었으면 쉬웠을 텐데 이걸 오스만만 듣고 풀기는 만만치 않았어요. 뭐 그렇소. 설령 그가 신성로마 제국 또다시 침공하더라도 루터파 제후나 교회에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겠다고 하고 그의 나라는 이집트를 거쳐 북아프리카로 세력을 이미 확장했어 라고 이렇게 오스만 제국의 그 확장 전성기 지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스만 제국이 이집트 확보하고 북아프리카 장악했던 게 16세기죠. 16세기에 유럽에서 벌어졌던 게 신구교 간의 종교전쟁이었거든요.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오스만 제국이고요. 알제스 로렌 지방을 병합하였다고요. 알제스 로렌은요, 프랑스랑 프로이센, 지금의 이제 독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역의 접견 지역이 알제스 로렌 지방입니다. 관련 없고요. 발칸반도 대부분 지역을 지배했죠. 어디가? 오스만이. 정답 2번입니다. 3번. 니스 등 이탈리아 북부 일부를 확보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북부 일부를 확보했던 건 프랑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이제 서양사 배우시면 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슐레지엔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슐레지엔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했던 것은 프로이센. 이 프로이센이 시간이 바뀌면서 독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5번. 프로이센과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였다. 이건 오스트리아랑 러시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머지 선지들이 다 서양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사 배우시면 더 이제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참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2번 문제 볼게요. 21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 술탄입니다. 이건 인물 문제로 물어보고 있네요. 가는 선대 술탄들이 공포한 법령들을 정비하고 법전을 편찬하여 입법자로 불리는 인물이래요. 그리고 그는 어디?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서쪽으로는 헝가리를 정복했답니다. 누구죠? 술레이만 1세랍니다. 빈을 공격하는 등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네요. 자, 크림 전쟁에서 승리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였다. 보세요. 술레이만 1세는 몇 세기 인물이죠? 16세기 인물입니다. 크림 전쟁 언제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19세기잖아요. 1853년에서 56년 연동 딱 안 나오더라도 이거 19세기잖아요. 같은 인물일 수 없죠. 이집트, 시리아를 지배하던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였다. 아주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요거는 시기적으로 같아요. 왜? 16세기에 오스만 제국이 맘루크를 정복하잖아요. 근데 이건 누구? 그 중에서도 셀림 1세죠. 여긴 지금 우리는 술레이만 1세를 찾아야 되는데 이 문제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3번.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탄지마트? 탄지마트 언제 있었다고요? 이것도 19세기잖아요. 해당 안 되고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여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던 것은 메흐메트 2세. 이건 15세기잖아요. 해당 안 되죠. 그럼 정답 5번인데 왜 5번이냐 보세요. 유럽 연합 함대를 무찔러 동지중해 제해권을 장악했던 게 술레이만 1세 아닙니까? 그쵸? 예, 정답 5번인데 여러분 요 선지 잘 봐주십시오. 유럽 연합 함대를 무찔러 동지중해 제해권을 장악했다. 다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1년 6월 모평 문제였다가 22년 6월 모평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가 군주래요. 이것도 인물을 물어보네요. 카라만의 총독, 군주 중에 군주인 가가 카라만의 총독에게 인사를 전하노라. 그대가 총독으로서 카라만에 부강하게 만들면 그대는 나와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 아라비아 등을 정복한 부친의 뒤를 이어 난공불락의 요새님 베오그라드를 함락한 이후 모아치 전투에서 승리하여 헝가리를 정벌하였노라. 라고 나오고 있죠. 자, 헝가리를 정복했다 누굽니까? 술레이만 1세입니다. 1년 만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자면 몽골 제국의 재건을 내세웠다고요? 이건 누구죠? 티무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옮겼던, 그러니까 이스탄불을 개칭하면서 옮겼죠. 이거 누구죠? 메흐메트 2세죠.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정복했던 것은 셀림 1세고 탈라스 전투에서 당해 군대를 격파했다. 탈라스 이게 아바스 왕조잖아요. 전혀 아니죠. 5번 보세요. 유럽 연합 함대를 무찔러 동중해를 장악했다. 1년 전에 답선지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5번. 그러니까 이 세계사는 어떻게는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딱 정리만 해두면 나오는 게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게 또 나온다니까요. 그것도 거의 비슷하게. 자,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수능 문제입니다.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걸 찾으래요. 그림은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난감해하는 가의, 그러니까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래요. 가의 나세르 알딘 샤를 풍자한 것이랍니다. 가는 한편으로는 카스피의 동쪽 방면에서 남하하던 러시아, 다른 한편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 사이에서 이중 압박을 받으며 영토를 빼앗기거나 각종 독점권을 넘겨주었대요. 이에 샤는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외세의 간섭과 보수 세력의 반발로 실패했던 이 왕조. 어느 왕조입니까? 왕조로는 이란이 되겠고요. 나라로는 이란이 되겠고 왕조로는 카자르 왕조가 되겠습니다. 볼까요? 탄지마트가 단행되었던 것은 오스만. 반동회의 개최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 운동 펼쳐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란과는 관련 없고요. 아도와 전투가 발발하였다. 아도와 전투는 이탈리아랑 에티오피아랑 붙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내용입니다. 담배 불매 운동이 전개되었다. 맞잖아요. 정답 4번. 5번. 놀러법 폐지 운동이 벌어졌다. 이것은 인도에서 벌어진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서아시아사 다 정리해 봤습니다. 선생님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그렇다니까요. 세계사는 점수도 여러분 무조건 좋을 겁니다. 제가 또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 끝까지 믿고 잘 따라오시면. 그런데 점수뿐만 아니라 뭔가 배우고 나면 풍성해져. 그러한 재미가 더 있는 과목이 세계사가 아닐까 싶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가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